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늦가을 밤은 유난히도 춥고 쓸쓸했다. 허름한 포장마차의 낡은 비닐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이연서의 복잡하고 암울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명문대 건축학과 4학년이라는 타이틀은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현실의 그녀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그리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처절한 가장이었다. 연서는 오늘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에서 억울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 한번 제대로 못하고 쫓겨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소주 한 잔을 들이키며 쓰린 속을 달랬지만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진 답답함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오뎅 국물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세상에 대한 원망이 서려 있었다. 그때 연서의 시선 끝에 옆 테이블에 홀로 앉아있는 한 남자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옷깃은 비에 젖어 축 처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절망과 고독이 가득했다. 연서는 그가 자신처럼 회사에서 쫓겨났거나 사업에 실패한 실직다일 것이라고 짐작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감출 수 없는 패배감과 삶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술잔을 기울이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초점 없는 눈빛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연서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만큼이나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이 또 있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었다. 취기가 살짝 올라온 탓인지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오지랖이 발동했다. 연서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메모지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글을 써내려갔다. 아저씨, 오늘 하루 정말 힘드셨죠? 저도 오늘 잘렸어요. 하지만 우리 죽으란 법은 없잖아요. 힘내세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그 밑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었다. 혹시 정말 힘들어서 소주 한 잔 사줄 사람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제가 쏠게요. 그것은 남녀 간의 관심이 아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으로서 건네는 순수한 위로이자 연대감의 표시였다. 연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남자에게 다가갔다.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을 때 그녀는 남자의 눈빛이 생각보다 훨씬 날카롭고 깊다는 것을 느꼈지만 술 기운에 씩 웃으며 메모지를 그의 손에 쥐어주고는 도망치듯 포장마차를 빠져나왔다. 다음 날 아침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연서는 경악했다. 오늘은 태진그룹 하반기 공채 인턴 면접일이었다. 태진그룹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 이곳에 입사하는 것은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어젯밤의 기억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지만 부끄러움을 느낄 새도 없이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정장을 꺼내 입었다. 낡아서 소매 끝이 약간 해진 정장이었지만 그녀는 꼼꼼하게 다림질하여 단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절박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크게 내쉬며 집을 나섰다. 태진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선 연서는 압도적인 건물의 위용과 세련된 분위기에 위축되었다. 오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감 넘쳐 보였고 값비싼 옷과 명품 구두를 신고 있었다. 대기실에 앉아있는 다른 면접자들 역시 화려한 스펙과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뽐내며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다. 지방대 출신의 가진 것이라고는 악바리 근성과 포트폴리오뿐인 연서는 자신이 마치 백조무리에 낀 미운 오리새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새 준비한 예상 질문 답변을 머릿속으로 되뇌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했다. 드디어 그녀의 이름이 호명되었고 연서는 털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면접장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회의실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5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흐르는 면접장 안에서 연서는 마른 침을 삼켰다. 면접관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훑어내렸다. 자기소개를 하라는 말에 연서는 준비한 대로 또박또박 자신을 어필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건축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끈기 있게 노력해온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실무진으로 보이는 면접관들이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였다. 가운데 좌석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면접관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대표이사 명패가 놓인 자리였다. 강민혁 대표. 그가 고개를 들어 연서와 눈을 마주친 순간 연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다. 날카로운 턱선, 차가운 눈매, 그리고 압도적인 카리스마. 그 남자는 바로 어젯밤 포장마차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꼬깃꼬깃한 메모지와 전화번호를 쥐어주었던 그 실직자 아저씨였다. 연서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입가에 스치는 미세한 조소는 그녀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다. 민혁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괸고 연서를 빤히 바라보았다. 어젯밤 비에 젖은 채 처량하게 앉아있던 남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는 대한민국 재계를 움직이는 냉철한 CEO가 앉아있었다. 연서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자신이 감히 태진그룹의 대표를 실직자로 오해하고 훈계까지 하며 전화번호를 주다니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재앙이었다. 민혁이 마이크를 잡고 나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연서 지원자,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래 그렇게 오지랖이 넓은 편입니까? 그의 질문은 면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연서의 등 뒤로는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녀의 인생 최대의 기회가 인생 최악의 위기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강민혁 대표의 날카로운 질문이 면접장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다른 면접관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연서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흔들리는 눈빛을 바로잡고 깊게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저 술주정이나 하는 철없는 학생으로 기억될 뿐이었다. 연서는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겉모습으로 판단한 것은 저의 명백한 실수이며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 비친 것은 대표님이 아니라 힘든 하루를 보낸 한 사람이었습니다. 건네드린 위로는 직급이나 지위를 떠나 치열한 하루를 견뎌낸 누군가에게 보내는 인간적인 응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진솔했고 예상치 못한 당당함이 묻어 있었다. 민혁은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응시하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합격의 신호였음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일주일 후 연서는 기적적으로 합격 통보를 받고 태진그룹 설계팀의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회사 내의 분위기는 그녀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다. 최종 면접장에서 대표가 직접 그녀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다는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기들과 선배들은 그녀를 낙하산 인사라고 수근거렸고 그녀의 실력보다는 배경에 더 관심을 가졌다. 점심시간에도 그녀는 늘 혼자였고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는 교묘하게 그녀만 공유받지 못했다. 연서는 묵묵히 감내하려 했지만 엘리트들로 가득 찬 이것에서 느끼는 소외감은 뼛속까지 시리게 다가왔다. 화려한 사무실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비웃음 섞인 속삭임들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연서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대부분 복사나 커피 심부름, 그리고 서류 파쇄와 같은 단순 노동뿐이었다. 명문대 건축과 수석 졸업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만큼 허드렛 일만 계속되었다. 하지만 연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복사를 하거나 문서를 파쇄할 때마다 그 안에 담긴 태진그룹의 설계 도면과 프로젝트 기획안들을 꼼꼼히 훑어보며 회사의 스타일과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핵심을 파악해 나갔다. 남들이 보기에는 멍하니 복사기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도면이 입체적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퇴근 후에는 몰래 메모해둔 내용을 바탕으로 밤새 관련 법규와 공법을 공부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그러던 어느 날 연서는 대규모 상업시설인 센터몰 프로젝트의 최종 설계 도면을 제본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수백 장에 달하는 도면을 정리하던 중 그녀의 시선이 구조 설계 파트의 한 페이지에 멈췄다. 무언가 이상했다. 중앙 아트리움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의 배치가 그녀가 계산한 구조 역학적 수치와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단순한 오타일 수도 있었지만 만약 이것이 설계상의 오류라면 건물의 안전에 치명적인 결함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연서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결과는 같았다. 화려한 디자인에 치중한 나머지 구조적인 안정성이 간과된 명백한 오류였다. 연서는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직속 상사인 박 과장에게 다가갔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센터몰 구조 도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말씀드립니다. 3구역 기둥 배치가 하중 계산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비웃음과 질책뿐이었다. 박 과장은 인턴 주제에 감히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들이 검토한 도면을 지적하냐며 버럭 화를 냈다. 네가 뭘 안다고 떠들어. 당장 나가서 커피나 사와. 연서는 모멸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이 도면대로 시공된다면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그녀의 등 뒤로 팀원들의 조소 섞인 시선이 꽂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도면을 꽉 쥐었다. 그때 사무실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강민혁 대표가 임원들을 대동하고 설계팀을 방문했다. 최종 승인 전 마지막으로 현장 점검을 나가기 위해 들른 것이었다. 민혁의 등장에 사무실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 과장은 아부 섞인 미소를 지으며 민혁에게 다가가 브리핑을 시작하려 했다. 연서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민혁의 앞으로 성큼 걸어나갔다. 대표님, 지금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설계도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연서를 바라보았고 박 과장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손을 들어 제지하며 연서를 응시했다. 차가운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연서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다. 근거는? 연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발견한 오류와 그에 따른 하중 계산식을 도면 위에 펼쳐 보이며 침착하게 설명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논리정연하게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에 주눅든 인턴이 아니었다. 민혁의 눈빛이 점차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옆에 있던 수석 엔지니어에게 검토를 지시했다. 긴장된 침묵 속에서 계산을 마친 엔지니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대표님, 이 인턴 말이 맞습니다. 이대로 시공했다가는 중앙돔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충격으로 술렁거렸고 박 과장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민혁은 연서를 다시 보았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 속에서도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혁은 도면을 덮으며 연서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다들 놓친 걸 신입 인턴이 찾아냈군. 그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아닌 은근한 인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변 임원들을 둘러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거칠에만 신경 쓰느라 기본을 망각한 결과가 이것입니까? 그의 불호령에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혁은 다시 연서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이연서 씨라고 했나? 오늘 밥값 제대로 했군. 그 짧은 한마디는 연서를 향한 비웃음을 순식간에 경외와 질투로 뒤바꾸어 놓았다. 민혁이 돌아선 후 연서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벅차오르는 성취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이 그녀를 더 큰 폭풍의 중심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을. 센텀몰 설계도면의 오류를 잡아낸 사건 이후 이연서를 바라보는 사내의 시선은 급격하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것은 기대했던 존중이나 인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짙은 의심과 시기가 섞인 차가운 감시의 눈초리였다. 인턴 나보랭이가 감히 선배들의 실수를 지적하고 대표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은 보수적인 조직 문화를 가진 태진그룹 내에서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특히 강민혁 대표가 직접 연서를 칭찬했다는 사실이 와전되면서 악의적인 소문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탕비실이나 화장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연서가 나타나면 거짓말처럼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비수보다 더 날카롭게 연서의 심장을 찔러왔다. 그러던 중 태진그룹의 2인자이자 강민혁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최 전무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라인인 박 과장이 망신을 당하고 프로젝트의 주도권이 흔들리자 이 모든 사단이 난 원인을 이연서에게서 찾았다. 최 전무는 비서실을 통해 연서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흥미로운 보고서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보고서에는 가난한 집안 형편, 병원에 입원 중인 어머니, 그리고 결정적으로 입사 전날 밤 회사 근처 포장마차에서 강민혁과 단둘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찍힌 흐릿한 CCTV 캡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전무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이 우연한 만남을 더럽고 추잡한 스캔들로 조작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구상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인트라넷 익명 게시판은 발칵 뒤집혔다. 신입 인턴 L양이 입사 전부터 대표와 부적절한 관계였으며 이번 채용과 활약 역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내용의 찌라시가 퍼진 것이다. 게시글은 삭제되었지만 내용은 이미 메신저를 타고 삽시간에 전 직원에게 공유되었다. 연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전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적대적이었다. 누군가는 대놓고 혀를 찾고 누군가는 그녀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으며 경멸 어린 눈빛을 보냈다. 연서는 영문을 몰라 당황했지만 곧 옆자리 동기의 모니터에 띄워진 메신저 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기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적인 말들이 가득했다. 몸 로비라니 스폰서라니 연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사건은 터지고 말았다. 연서가 식판을 들고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여직원들이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자리를 피했다. 그중 한 명이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디서 싸구려 향수 냄새가 나지 않아? 역시 근본 없는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렸다. 연서는 울컥 치솟는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며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 그들이 말하는 수준 낮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 참아냐 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이 메어 숟가락을 들 수조차 없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천장을 올려다보며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오후 업무 시간 내에 전화가 울렸다. 최 전무의 호출이었다. 연서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임원실이 있는 최상층으로 향했다. 최 전무의 집무실은 강민혁의 사무실만큼이나 넓고 화려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습하고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최 전무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연서를 맞이했다. 그는 연서를 자리에 앉히지도 않은 채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포장마차에서 찍힌 사진들이었다. 연서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오해십니다. 우연히 만난 것뿐이고 저는 대표님인 줄도 몰랐습니다. 연서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최 전무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지. 최 전무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가난한 여대생과 재벌 2세라.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소재 아닌가? 이 사진이. 언론에 뿌려지면 네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네 어머니 병원비는 누가 감당할까? 연서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를 느꼈다. 그는 단순히 소문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었다. 최 전무는 창백해진 연서의 얼굴을 즐기듯 바라보며 본색을 드러냈다. 살 길을 주고 싶으니 선택해라. 최 전무의 제안은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았다. 그는 연서에게 강민혁 대표의 개인 컴퓨터에 있는 대외비 폴더에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입찰 관련 문서를 빼오라고 지시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이 사진을 공개함과 동시에 연서를 산업 스파이로 매도하여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시키겠다는 협박이었다. 이미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기밀 문서가 담긴 USB를 몰래 넣어두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함정이었다. 거절하면 스파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것이고 수락하면 민혁을 배신하고 최 전무의 꼭두각시가 되어야 했다. 연서는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집무실을 나온 연서는 다리가 풀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거대한 힘의 논리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강민혁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생각했지만 그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되면 최 전무의 시나리오에 더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것이 뻔했다. 게다가 민혁이 자신을 믿어줄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냉철한 경영자였고 자신은 갓 들어온 인턴일 뿐이었다. 연서는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창박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 시각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사내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그 역시 알고 있었다. 비서실장을 통해 보고를 받았을 때 그의 첫 반응은 분노였다. 자신을 공격하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인턴까지 끌어들이는 반대파들의 비열한 행태에 치가 떨렸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연서를 불러 보호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임을 알기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연서가 보여주었던 그날 밤의 따뜻한 위로와 면접장에서의 당당함을 기억했다. 그녀라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믿고 싶었지만 상대는 교활하기 짝이 없는 최전무였다. 민혁은 인터폰을 눌러 보안팀장을 은밀히 호출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무실은 분주해졌지만 연서만은 석상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최 전무의 협박과 어머니의 얼굴이 교차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 전무가 시키는 대로 민혁을 배신하고 스파이 짓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렇다고 누명을 쓰고 파멸할 생각도 없었다. 연서는 가방을 챙겨들었다. 그녀의 가방 안에는 최 전무가 몰래 넣어두었다는 문제의 USB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그녀를 옥죄는 족쇄였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최 전무의 음모를 밝혀낼 증거가 될 수도 있었다. 연서는 적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그 날카로운 이빨을 뽑아버리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 연서 혼자 남았다. 어둠이 내려앉은 사무실은 낮과는 전혀 다른 긴장감을 조성했다. 그녀는 천천히 강민혁 대표의 집무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대표실 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CCTV 사각지대에 멈춰섰다. 최 전무는 분명 사람을 시켜 그녀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었다. 연서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것은 최 전무에게 보내는 굴복의 메시지가 아닌 예측 불가능한 승부수를 던지는 신호탄이었다.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안팀 직원들이 들이닥쳤다. 연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녹음기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최 전무는 자신의 계획대로 연서가 꼼짝없이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연서라는 여자가 가진 끈기와 지략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은 잡초 같은 존재였다. 연서는 보안팀 직원들에게 연행되면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치밀한 반격의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훔친 것으로 위장될 USB를 보안팀장에게 건네며 말했다. 제 책상에서 발견된 물건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보안 위반 사항이라 신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내부 고발자라는 명분을 선점하여 최 전무의 함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대담한 도박이었다. 보안실에서의 조사는 길고도 지루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이연서는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일관했다. 자신의 책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저장 장치를 발견했고 보안 규정에 따라 즉시 신고했다는 그녀의 진술은 너무나도 완벽한 논리였다. 최 전무의 사주를 받은 보안팀장은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온갖 유도신문을 시도했지만 연서는 교묘하게 핵심을 피해가며 오히려 회사의 보안 허점을 뒤젖혔다. 결국 명확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보안팀은 그녀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풀려나는 연서의 뒤통수에 대고 보안팀장은 두고 보자며 이를 갈았지만 연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잠시 시간을 벌었을 뿐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다음 날 출근한 연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책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는 사무실 구석 창고 앞 복도로 옮겨져 있었다. 명목상은 업무 효율을 위한 재배치였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유배이자 괴롭힘이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복도에 덩그러니 놓인 그녀의 책상을 보며 비웃거나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누구 하나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연서는 묵묵히 걸레를 가져와 먼지 쌓인 책상을 닦았다. 처량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며 참아냈다. 이 정도 유치한 괴롭힘에 무너질 것이었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오히려 복도라는 위치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움직이기에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강민혁은 비서실장으로부터 연서가 겪고 있는 수모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보고를 듣는 내내 민혁의 손에 들린 만년필은 부러질 듯 위태로웠다.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그녀의 책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최 전무일당을 박살내고 싶었지만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억눌러야 했다. 지금 그가 섣불리 움직인다면 연서는 스캔들의 주인공으로 낙인 찍혀 영영 재기불능 상태가 될 것이 뻔했다. 민혁은 창밖을 응시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조금만 참자. 그는 연서가 보여준 기지와 대담함을 믿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연서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와 철저히 거리를 두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을 택했다. 연서는 복도에 앉아 지난번 센텀몰 도면 오류 사건과 이번 USB 사건의 연결고리를 곰곰이 생각했다. 단순히 자신을 내쫓기 위해 회사의 기밀까지 이용한다는 것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USB 파일명 목록에서 스치듯 보았던 자재 납품 리스트를 떠올렸다. 그리고 자신이 발견했던 구조적 결함이 단순한 설계 오류가 아니라 불량 자재 사용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 변경일 수도 있다는 섬뜩한 가설에 도달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사내 정치 싸움을 넘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린 범죄 행위였다. 건축학도인 그녀에게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영린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텅 비었다. 모두가 3355 짝을 지어 나갈 때 연서는 홀로 남아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목이 메어 물 없이는 넘기기 힘들었지만 그녀는 억지로 김밥을 밀어넣었다. 싸우려면 체력이 필요했다. 그때 그녀의 책상 위로 그림자 하나가 드리워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평소 그녀를 쌀쌀맞게 대하던 청소 아주머니였다.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에서 따뜻한 두유 하나를 꺼내 연서의 책상 위에 슬그머니 올려두었다. 힘내 학생, 다들 욕해도 나는 학생이 나쁜 사람 아닌 거 알아. 아주머니의 투박한 위로는 얼어붙었던 연서의 마음을 녹이는 작은 불씨가 되었다. 연서는 두유를 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연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인트라넷 접속 권한이 제한된 상태였지만 과거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려 자재 납품업체들의 정보를 우회적으로 수집했다. 공개된 기업 정보와 뉴스 기사,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게시판을 뒤지며 태진그룹 센텀몰 프로젝트에 참여한 주요 자재업체들의 실체를 파헤쳤다. 놀랍게도 주요 골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에 가까운 유령 회사들이라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 회사들의 등기 임원 명단에서 최 전무의 처가 쪽 친척들로 의심되는 이름들이 발견되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 전무는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 저급 자재를 사용했고 이를 덮기 위해 설계팀을 압박했던 것이다. 연서는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최 전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실제 현장에 반입된 자재가 장부상의 자재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연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현장에 잠입하기로 결심했다. 인턴 신분증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이었지만 그녀는 야간 작업 시간을 노리기로 했다. 만약 발각된다면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전진뿐이었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 카메라와 손전등을 챙겨 넣었다. 퇴근 무렵 강민혁은 주차장으로 내려가다 우연히 로비를 빠져나가는 연서를 목격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한 뒷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민혁은 본능적으로 그녀가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해 그녀의 동선을 파악하게 했다. 센텀몰 공사 현장이라는 보고를 받은 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곳은 최 전무의 신복들이 관리하는 곳으로 밤에는 더욱 위험했다. 민혁은 운전대를 잡으려는 기사를 제지하고 직접 차에 올라탔다. 더 이상 멀리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다. 그녀가 다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현장에 도착한 연서는 어둠을 틈타 자재 창고 쪽으로 숨어들었다.
곳곳에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기에 그녀는 숨을 죽이고 기어가다시피 이동해야 했다. 거대한 철제빔들이 쌓여있는 야적장에 도달한 그녀는 손전등 불빛을 최소한으로 줄여 자재에 찍힌 일련 번호와 규격을 확인했다. 예상대로였다. 도면에 명시된 고강도 강철이 아닌 값이 싼 일반 강철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셔터 소리가 정적을 깨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긴장감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거친 고함과 함께 강렬한 손전등 불빛이 그녀를 비췄다. 거기 누구야? 발각되었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연서는 카메라를 품에 안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날카로운 철사에 옷이 찢어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뒤에서 쫓아오는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고 생각한 순간 누군가 어둠 속에서 튀어나와 그녀의 팔을 낚아챘다. 비명을 지르려는 찰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았다. 쉿, 조용히 해. 익숙하고 낮은 목소리. 연서가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서 강민혁의 눈동자가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컨테이너 박스 사이의 좁은 틈으로 몸을 피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민혁은 쫓아오는 경비원들이 멀어질 때까지 연서를 꽉 안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는 은은한 시트러스 향과 함께 강한 심장 박동이 느껴졌다. 연서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대표님이 왜 여기에? 연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민혁은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주며 나직하게 말했다. 내 직원이자 내가 눈여겨본 여사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상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말은 어둠 속에서도 연서의 얼굴을 붉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혼자 싸우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믿어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선 단단한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은 강민혁의 차에 올라탔다.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아 현장을 빠져나갔고 100미로로 멀어지는 경비원들의 불빛을 확인하고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차 안에는 정막이 감돌았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연서는 긴장이 풀리자 다리와 팔 곳곳에서 쓰라린 통증을 느꼈다. 찢어진 옷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는 것을 본 민혁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들을 꺾어 자신의 개인 오티스텔로 향했다. 병원에 갔다가는 기록이 남아 최 전무의 귀에 들어갈 위험이 있었기에 선택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민혁의 표정은 냉정해 보였지만 핸들을 잡은 손에는 핏줄이 돋을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다. 자신의 무력함과 연서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자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민혁의 오피스텔은 도심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에 위치해 있었지만 실내는 모델하우스처럼 차갑고 삭막했다. 마치 주인의 내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했다. 민혁은 연서를 소파에 앉히고 구급상처를 가져와 무릎을 꿇었다. 그가 연서의 상처를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는 손길은 투박하지만 더없이 조심스러웠다. 연서는 민혁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묘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 CEO가 인턴 사원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치료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따가움에 살짝 움찔나자 민혁이 고개를 들어 연서를 바라보았다. 많이 아픕니까? 미안합니다. 내가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는데. 그의 눈에 서린 진심 어린 걱정에 연서는 가슴이 욱신거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미소 지었다. 간단한 처치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아 연서가 찍어온 사진들을 노트북으로 확인했다. 고해상도 화면에 띄어진 자재들의 상태는 참담했다. 규격 미달의 철근과 부식된 빈들이 섞여 있는 모습은 명백한 부실 공사의 증거였다. 민혁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최 전무, 그 자식이 기어이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군.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완공 후 건물이 붕괴된다면 수천 명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살인 예비 음모나 다름없었다. 민혁은 당장이라도 이 사진들을 들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싶어 했지만 연서는 냉정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최 전무 측에서는 현장 관리 소홀이나 하청업체의 실수라고 꼬리 자르기를 시도할 겁니다.
그들이 이 자재를 승인하고 차액을 빼돌렸다는 자금 흐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서의 지적은 정확했다. 최 전무는 교활한 사람이었다. 현장 사진은 시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면 그만이었다. 그를 확실하게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태진그룹 내부 전산망에 숨겨진 이중 장부를 찾아내야 했다. 하지만 재무 관련 데이터는 최고 보안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민혁이 난감한 표정을 짓자 연서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열었다. 전공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회로는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검토하면서 발견한 건데 설계 변경 승인 내역과 자재 발주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요. 설계팀 서버를 통해 역추적하면 실제 발주서와 결제 라인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허점을 꿰뚫고 있는 실무자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었다. 민혁은 놀라움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연서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닌 든든한 파트너였다. 새벽 2시 태진그룹 본사 건물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민혁은 보안실에 미리 조치를 취해두어 CCTV 감시를 일시적으로 무력화시켰다. 두 사람은 텅 빈 로비를 지나 설계팀 사무실로 잠입했다. 낮에는 직원들의 타자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시끄러웠던 사무실이 쥐 죽은 듯 고요했다. 연서는 익숙하게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박 과장의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박 과장은 보안의식이 희박해 비밀번호를 모니터 밑에 붙여두곤 했다. 연서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현란하게 춤추기 시작했다. 민혁은 입구에서 망을 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시간이 없었다. 아침이 밝아오고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야 했다. 어둠 속에서 모니터 불빛만이 연서의 집중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찾았습니다. 짧은 침묵을 깨고 연서의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혁이 다급하게 다가가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센텀몰 프로젝트의 3차 설계 변경 내역과 함께 암호화된 첨부 파일들이 줄지어 있었다. 연서는 건축용 프로그램의 레이어 기능을 이용해 문서 뒤에 숨겨진 데이터를 시각화했다. 복잡한 선과 수치들 사이로 유령 회사들의 이름과 송금 내역이 붉은색으로 드러났다. 그것은 최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공사비를 빼돌린 후 다시 자신의 차명 계좌로 입금한 완벽한 자금 세탁의 증거였다. 민혁은 그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박 과장과 최 전무의 전자서명이 선명하게 찍힌 이 문서는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방이었다. 데이터를 USB에 옮겨 담는 동안 민혁은 연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맙습니다, 이연서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영원히 묻혔을 진실입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어깨를 통해 전해지자 연서의 긴장이 일시에 풀리며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처음 만난 날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대표님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연서의 말에 민혁이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불행했지.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전쟁터에서 매일 가면을 쓰고 살아야 했으니까. 하지만 그날 당신이 준 쪽지 덕분에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상사와 부하라는 직급을 넘어선 인간적인 연민과 신뢰, 그리고 알 수 없는 설렘이 흐르고 있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자마자 두 사람은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순찰을 도는 경비원이었다. 민혁은 연서의 손을 잡고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숨겼다. 좁은 계단참에서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밀착해 있었다. 민혁의 넓은 등이 연서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경비원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1분 남짓한 시간은 마치 영겁처럼 느껴졌다. 연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민혁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위기 상황이 주는 아드레날린과 민혁에 대한 감정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경비원이 사라지자 민혁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연서를 바라보았고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짧은 정적 속에 묘한 기류가 흘렀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본사를 무사히 빠져나온 두 사람은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결전의 날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서광이었다. 민혁은 연서를 집에 데려다주며 말했다. 오늘 이사회에서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부디 지켜봐 주세요. 연서는 단단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도망치지 않아요. 제가 시작한 일, 제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혁은 든든함을 느꼈다. 차에서 내리는 연서의 뒷모습은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대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악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전사였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여성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연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몇 시간 후면 열릴 이사회는 그녀의 인생뿐 아니라 태진그룹의 운명을 가를 전쟁터가 될 것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밤새 뛰어다니느라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옷은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시작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며 구겨진 주름이 펴지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최전무와 세상의 편견에 보란듯이 맞서 싸울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확보한 증거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 가방을 챙겼다. 이제 그녀는 피고인이 아닌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서 그들 앞에 설 것이다. 한편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며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사회에서 강민혁을 해임하고 자신이 회장 대행 자리에 오를 계획이었다. 이연서라는 인턴을 희생양으로 삼아 강민혁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부실공사 의혹은 모두 덮어버릴 완벽한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그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지만 자신이 쥐고 있는 패가 이미 상대방에게 모두 읽혔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 운명의 시계바늘은 9시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태진그룹 본사 30층 대회의실은 폭풍 전야와 같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긴 타원형 테이블에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사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상석에 앉은 강민혁 대표와 그 맞은편의 최 전무에게 쏠려 있었다. 창밖에는 맑은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은 강민혁 대표의 회의안이었다. 최 전무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그는 자신의 수족인 박 과장과 미리 포섭해둔 이사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분위기를 주도했다. 민혁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만 응시하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 놓인 그의 주먹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최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포문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그룹의 얼굴인 강민혁 대표가 신입 인턴 사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문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발하려 합니다. 최 전무의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는 연서와 민혁이 포장마차에 있는 사진과 연서가 면접장에서 민혁을 바라보는 사진들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띄워졌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도덕성을 문제 삼아 경영관을 흔드는 전형적이고 비열한 수법이었다. 최 전무는 목소리를 높여 연서를 꽃뱀으로 매도하며 민혁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사들의 비난 어린 시선이 민혁에게 꽂혔다. 강직하기로 소문난 강 대표가 이런 추문에 휩싸였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최 전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쐐기를 박으려 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인턴 사원이 강 대표의 비호를 받으며 회사 기밀 문서에 손을 댔다는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해임 사유입니다. 승부의 추는 이미 최 전무 쪽으로 기운 듯 보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최 전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저도 증인을 한 명 요청하겠습니다. 민혁의 눈짓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이연서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었다. 수많은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낡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민혁의 뒤에 숨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연서는 당당하게 회의실 중앙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최 전무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비웃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인턴 나부랭이가 들어와 당장 끌어내. 하지만 민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 사람은 내 스캔들의 상대가 아니라 센텀몰 프로젝트의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내부 고발자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서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경멸과 의심의 눈초리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저는 태긴건설 설계팀 이연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태진그룹이 짓게 될 건물의 안전과 수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준비해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며 최 전무가 공개했던 자극자는 사진들은 사라지고 복잡한 구조 도면과 현장 사진들이 나타났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한눈에 알 수 있을 만큼 심각하게 훼손된 자재들의 사진이었다. 연서는 레이저 포인터로 도면과 현장 사진을 대조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현재 시공 중인 센텀몰 3구역은 설계 도면과 달리 저급 철근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 완공 후 1년 이내에 붕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녀의 전문적이고 논리정연한 브리핑에 회의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스캔들 따위는 잊힐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온 태진그룹의 역사에 먹칠을 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최 전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건 다 조작된 자료야. 네가 어디서 가짜 사진을 주워와서 감히 임원들을 능욕해. 하지만 연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거기에는 지난밤 민혁과 함께 찾아낸 이중장부와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최 전무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자재비를 빼돌리고 그 돈이 어떻게 세탁되어 최 전무의 차명 계좌로 들어갔는지가 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제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최 전무님이 승인하고 결제하신 회사 내부 전산망의 원본 데이터입니다. 연서의 결정적인 한 방에 회의실은 경악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사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최 전무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라 회사를 갉아먹는 악성 종양을 도려내는 순간이었다. 최 전무는 벼랑 끝에 몰린 짐승처럼 발악했다. 이건 함정이야. 강민혁, 니놈이 인턴하고 짜고 나를 담그려고 꾸민 짓이야. 증거 있어. 원본 대조해봐.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때 민혁이 차갑게 웃으며 인터폰을 눌렀다. 들어오세요.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혁은 최 전무를 내려다보며 싸늘하게 말했다. 원본 대조는 검찰청 가서 하시죠. 이미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 조치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전무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함을 쳤지만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최 전무가 끌려나간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민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이사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제 불찰로 회사 내에 이런 비리가 자라나게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건 편견과 압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은 이 직원 덕분입니다. 민혁의 시선이 연서에게 향했다. 이사들은 그제야 연서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낙하산이나 스캔들의 주인공이 아닌 회사를 구한 영웅으로 인정하는 눈빛이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이내 회의실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연서는 그제야 참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회의실에 두 사람만 남았다. 연서는 책상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민혁이 다가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수고했어요. 정말 잘해줬습니다. 민혁의 칭찬에 연서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지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저 말 잘했나요? 민혁은 그런 연서가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았다. 완벽했어요. 그 어떤 프레젠테이션보다 훌륭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시련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민혁은 연서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돌아갑시다. 우리 자리로. 연서는 그의 손을 맞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단단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정리되었다. 최 전무와 그 일당은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고 센텀몰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언론은 태진그룹의 부실공사 미수 사건을 대서특필했지만 동시에 내부 정화 시스템과 용기 있는 직원의 활약을 조명하며 오히려 그룹의 신뢰도는 상승했다. 연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은 칭송으로 바뀌었고 그녀를 괴롭히던 직원들은 앞다퉈 사과를 해왔다. 하지만 연서는 들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혁에게 찾아가 정식으로 인턴직 사직서를 제출했다. 특혜 논산을 완전히 잠재우고 실력으로 다시 인정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 남은 학기를 마치겠다는 뜻이었다. 민혁은 사직서를 받아들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다. 그는 그녀가 얼마나 자존심 강하고 멋진 여자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다리겠습니다. 더 멋진 건축가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민혁의 말에 연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는 대표님이 아니라 선배님으로 불러도 될까요? 민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두 사람은 회사 로비에서 작별의 악수를 나누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단단한 미래를 기약하는 약속이었다. 연서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회전문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뒤로 쏟아지는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계절이 두 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던 겨울이 지나 따스한 벚꽃이 흩날리는 봄이 찾아왔다. 이연서는 학교로 돌아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마지막 학기를 보냈다. 더 이상 그녀는 등록금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아르바이트에 쫓겨 과제를 대충 하는 힘없는 학생이 아니었다. 태진그룹에서의 경험은 그녀를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졸업작품에 혼신의 힘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교내 건축전에서 대상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시상식 날 그녀의 품에는 익명의 누군가가 보낸 거대한 프리지어 꽃다발이 안겨 있었다. 카드에는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라는 짧은 문구만 적혀 있었지만 연서는 그 글씨체만 보고도 보낸 이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꽃향기는 그녀가 책상 앞에 앉아 밤을 새울 때마다 지치지 않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돌아왔다. 연서는 수많은 대기업과 유명 건축사무소로부터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녀의 목표는 확고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태진그룹의 신입사원 공개 채용의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번에는 낙하산이라는 오명이나 누군가의 추천이 아닌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포트폴리오로 정면 승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그리고 실무 면접까지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면접관들은 과거의 내부 고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기보다는 그녀의 용기와 직업 윤리를 높이 평가했다. 연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건축 철학을 피력했고 그 모습은 면접장에 있던 모두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최종 합격자 발표 날 연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했다. 수석 합격 이연서. 그녀의 이름 세 글자가 화면 맨 위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 밀려왔다. 첫 출근 날 그녀는 1년 전 인턴 때 입었던 낡은 정장이 아닌 자신이 번 돈으로 산 세련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태진그룹 로비에 들어섰다. 공기는 사뭇 달랐다. 사람들의 시선에는 경멸이나 의심 대신 존중과 호기심이 담겨 있었고 그녀의 책상은 복도가 아닌 설계 1팀의 가장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마련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명패를 어루만지며 깊은 감회에 젖었다. 이것은 누구의 도움도 아닌 그녀 스스로 쟁취해낸 온전한 자신의 자리였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로비에서 우연히 강민혁 대표와 마주쳤다. 그는 수행 비서들과 함께 이동 중이었지만 연서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다. 내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 경영을 선포한 태진그룹은 재계 서열이 상승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민혁은 더 이상 고독하고 지친 패배자의 눈빛이 아닌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운 리더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연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돌아온 걸 환영합니다, 이연서 사원. 아니, 이제는 이연서 주임인가? 그의 장난기 어린 호칭에 연서는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이번에는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봄바람처럼 따스하고 설렜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도시를 적시는 차가운 가을비가 아닌 대지를 깨우는 봄비였다. 연서는 우산을 펴려다 말고 휴대폰을 꺼내 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그때 빚진 술값 갚고 싶습니다. 장소는 아시죠?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답장이 왔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서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회사 근처의 그 허름한 포장마차로 향했다. 1년 전 절망에 빠져 혼자 술을 마시던 그곳이 이제는 설렘과 희망이 가득한 약속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빗물 웅덩이를 피해 가볍게 춤을 추듯 움직였다. 포장마차 안에는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민혁은 넥타이를 풀고 소매를 걷어올린 편안한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의 앞에 놓인 소주잔이 외로움이 아닌 기다림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었다. 연서가 천막을 걷고 들어가자 민혁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늦었군요, 신입사원이 벌써부터 상사를 기다리게 합니까? 연서는 짐짓 뻔뻔하게 맞받아쳤다. 업무 파악하느라 늦었습니다. 유능한 직원을 둔 대표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소주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은 지난 1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술 기운이 적당히 오르자 분위기는 점차 진지해졌다. 민혁은 잔을 내려놓고 연서를 그윽하게 바라보았다. 연서 씨가 없는 1년이 나에게는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사는 잘 돌아갔지만 내 마음 한구석은 항상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그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연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공부에 매진하면서도 문득문득 그가 떠올랐고 힘들 때마다 그가 보내준 꽃과 응원을 생각하며 버텼다. 민혁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연서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이제는 대표와 직원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내 곁에 있어주겠으니까. 연서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대표님, 아니 민혁 씨가 많이 보고 싶었어요. 이제 어디 안 가고 옆에서 딱 붙어 있을게요. 아주 귀찮게 해드릴 겁니다. 그녀의 대답에 민혁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서의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빗소리는 두 사람을 위한 배경음악처럼 로맨틱하게 들려왔고 포장마차의 주황색 불빛은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민혁은 연서의 얼굴을 감싸쥐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다. 차가운 비 냄새와 따뜻한 숨결이 뒤섞인 그 입맞춤은 길었던 시련의 끝과 새로운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달콤한 서약이었다. 비가 그치고 두 사람은 나란히 우산을 접어들고 거리로 나왔다.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도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민혁은 연서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따뜻했다. 연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걸었다. 가난하고 힘없던 여대생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고독했던 재벌 CEO.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가장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다. 앞으로 그들 앞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폭풍우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지며 밤거리를 수놓았다.